자그마치 600조의 재산을 남기며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부자 순위 1위에 랭크된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데이비슨 록펠러. 이른바 미국 석유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이죠. 오죽하면 현존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록펠러에게는 감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그런 그가 태어난 곳은 1839년 미국의 한 촌구석. 록펠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혹독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죠. 대체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든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놀랍게도 사기꾼 약장수였습니다. 노인들 등쳐먹고 가짜 팔아서 돈 벌더니 아들한테는 용돈 한 푼 안 주는 막장 부모였죠. 아주 가끔씩 천장에 쥐새끼라도 잡아오면 잘했다고 5센트씩 주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록펠러가 잘 때 다시 훔쳐가 버렸는데요. 훔쳐가게 냅둔 네 잘못이라고. 그렇게 어린 아들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가르친 록펠러의 아빠. 그런 아빠의 만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으니 어느 날은 록펠러를 놀아주겠답시고 담장 위에 올라가겠거든요. 뛰어내리면 재밌겠지? 받아줄 테니 해봐. 하지만 아빠는 큰맘 먹고 뛰어내린 록펠러를 싹 피해버리지 뭡니까? 너같이 아무나 믿는 애들이 사기당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록펠러는 치가 떨렸어요. 아빠라는 작자가 저런 인간이니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했죠. 인간은 다 쓰레기야. 그때부터 록펠러는 어떻게든 집구석을 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기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빠가 훔쳐가지 못하게 정말 치밀하게 숨기려고 했는데요. 그 노력이 무색하게 아빠는 그 돈을 찾아서 홀라당 들고 튀어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딸뻘 되는 여자랑 두 집 살림을 차리느라 돈이 필요했다더군요. 그리하여 대학 갈 돈까지 털려버린 록펠러.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농산물 도매상에 들어가서 다시 돈을 모으기로 했답니다. 허나 지질이 운도 없지. 그 회사 사장도 딱 아빠 같은 인간이었어요. 밤낮도 주말도 없이 굴려대면서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죠. 게다가 월급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면 정색하고선 욕을 날리기 일쑤였어요. 네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하니까 어디서 자꾸 기어오르려고. 결국 회사에서도 크게 상처를 받은 록펠러. 큰 원한을 품고 회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어차피 세상은 더럽고 치사하며 믿을 놈 하나 없으니 내 돈은 내가 직접 벌어서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동창 한 명 과 창업을 하려는데 글쎄 돈이 한 1000불 정도 모자라지 뭐예요. 그래서 돈을 땡기려고 온갖 은행을 돌았지만 아직 너무 어려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록펠러는 그렇게 증오하던 아빠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되는데요. 사실 록펠러 주변에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사기꾼 약장수 아빠밖엔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찾아온 록펠러를 아빠는 미친 듯이 비웃었어요. 그렇게 죽일 듯이 보더니 더는 또 필요해. 연이자 10%. 그 밑으로는 안 돼. 대학 입학금 모아놓은 거 털어갈 땐 언제고 뻔뻔하게 이자까지 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아빠. 그러나 록펠러는 성공해서 집을 뜰 때까진 그 분노를 꾹 참기로 했어요. 내가 진짜 언젠간 복수하고 만다. 어쨌든 그리하여 작은 도매상 하나를 차린 록펠러. 하지만 이미 그런 도매상은 수두룩했고 그래서 거래처 하나 뚫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업자가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오는데요. 이번에 군에서 농산물 납품할 업체 찾는데 그런데 업체 선정 조건이 조금 빡세다네. 그러자 록펠러는 현금을 다 털어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공정한 선정 절차? 그거 다 구라야. 군수과장 주머니에 이거 좀 넣어주면 돼. 록펠러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빠 같은 사기꾼으로 보였나 본데요. 근데 이 판단 완벽히 들어맞았어요. 록펠러의 뇌물을 받은 군수과장이 심사 점수를 조작해서 록펠러네 회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해버렸거든요. 내 말이 맞지? 다들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군납업체가 된 록펠러네 회사는 때마침 남북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엄청나게 식량을 소비하는 데다가 전시 상황이라 위험수당까지 붙었거든요. 그래서 록펠러는 하루아침에 알부자가 되는데요. 그것도 아빠한테 빌린 돈을 싹 갚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전쟁 이후 부자가 된 록펠러는 나쁜 짓을 하나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바로 경쟁 업체들을 싹 다 망하게 해버리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 창고에 있던 농산물을 시장에다 헐값에 풀었죠. 그러자 당연히 손님들은 죄다 록펠러의 상점으로 몰려들었답니다. 그게 몇 개월 지속되다 보니 다른 업체들은 하나씩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망한 업체 중에는 록펠러가 처음 취직했던 악덕 기업도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망해서 사장은 빚더미 안고 빚쟁이들이 집을 뺏어갔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제서야 록펠러는 껄껄 웃으면서 시장을 어지럽히는 걸 그만뒀죠. 맞아요. 록펠러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 시장 전체를 다 혼란에 빠뜨린 건데요. 이 사실을 안 동업자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아무래도 너랑은 더 같이 못할 것 같군 라면서 록펠러를 떠나버렸어요. 그런 그에게 록펠러는 멍청한 자식, 인생은 실전이야 라고 악담을 날린 다음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새로 동업자를 구했죠. 사람이야 갈아 끼우면 되는걸? 그렇게 새로 구한 동업자는 석유 정제 기술자였는데요. 갑자기 농산물 팔다가 석유? 알고 보니 동업자가 그만둔 김에 아예 전 재산을 털어서 석유 회사를 새로 차렸던 겁니다. 왜냐? 마침 집집마다 촛불 대신에 기름 램프를 켜는 시대가 되면서 석유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앞으로는 석유의 시대가 될 거야. 그렇게 석유 파내고 등유 만들고 하면서 농산물 팔 때보다 더 재미를 보기 시작하자 록펠러는 조금 더 욕심을 냈죠.
이거 우리 지역만 말고 아예 뉴욕에 실어다 팔면 돈 좀 많이 벌 텐데. 그런데 그때 마침 뉴욕 부자 벤더빌트가 철도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록펠러는 옳거니 하고선 벤더빌트와 접촉해서 수송 계약을 맺었으니 벤더빌트는 록펠러에게 운임 30% 할인. 록펠러는 벤더빌트의 기차에 매일 기름을 60칸 꽉꽉 채워줄 것. 이러면 벤더빌트는 물량이 보장되니까 열차를 안 늘려도 좋고 록펠러도 뉴욕까지 기름을 싸게 날라서 좋고, 이렇게 비용을 적게 들이고 수송을 한 덕에 록펠러는 또다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역의 석유 회사들을 하나하나 다 사들여버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후 회사 이름도 스탠다드 오일로 바꾸어버리니 이는 자기 회사가 곧 기준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기준이니 모두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이런 믿음을 토대로 록펠러는 회사를 팔지 않겠다는 자들에게 대놓고 협박을 했어요. 회사를 넘기면 생계는 보장해줄게. 아님 나랑 끝까지 경쟁하다가 끔찍한 꼴을 보시든가. 그런데도 회사를 안 파는 사람들에게는 대놓고 양아치 같은 짓을 했는데요. 예전에 농산물 시장을 다 먹었을 때처럼 80%나 되는 파격 세일을 진행해서 고객들을 싸그리 다 뺏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회사는 망해버릴 거고 그걸 기다렸다가 헐값에 회사를 사버린 거죠. 이렇게 야금야금 회사를 먹다 보니 어느새 록펠러는 석유업계를 완전히 독점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독점해야 가격도 내 맘대로 정하고 기분 나쁘면 기름 안 팔 거라고 협박도 하지. 근데 이 꼴을 미국 정부가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독점을 못하게 하는 반독점법을 들이밀면서 록펠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반독점법 같은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독점이지만 독점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위장하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 간단히 말해서 회사를 안 산 척하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록펠러가 사장인데 위장용 바지 사장을 둬서 다른 회사처럼 보이게 한 거죠. 사장도 다르고 서류상 다른 회사라고. 근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도 알 사람은 록펠러 회사인 거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 그는 고발을 대비해서 정치인한테 뇌물까지 먹였는데요. 혹시 내가 체포될 일이 생기면 의원님이 힘 좀 써주셔요. 의원님 화이팅! 그래도 가끔씩 정의감 넘치는 인간들이 끈질기게 록펠러를 고발한다면 자꾸 귀찮게 하네. 좀 두들겨주고 와. 요 한마디 하면 록펠러의 돈을 받은 깡패들이 으슥한 데 데려가서 몇 대 두들겨주면 되죠. 신고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겠소. 다시는 안 하겠어. 아주 사기꾼 아빠랑 악덕 사장한테 분노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더 흑화해버렸네요. 근데 록펠러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신뢰를 와장창 깨뜨려버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벤더빌트랑 록펠러가 서로 좋은 조건에 계약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안이 꼽게 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벤더빌트의 라이벌이었던 철도업계 2인자 스코트. 그는 벤더빌트의 돈줄을 뺏어오기 위해서 은밀히 록펠러한테 접근했는데요. 벤더빌트가 깎아주는 운임 나는 절반 넘게 깎아줄 테니 벤더빌트 따위 버리고 나한테 오쇼. 그러자 계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고선 냉큼 스코트의 제안을 물어버린 록펠러. 덕분에 벤더빌트도 뒤통수가 얼얼해지고 말았죠.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상도덕을 저버린 놈한테 용서는 없다. 그런데 화가 난 벤더빌트가 찾아간 사람은 록펠러가 아니라 스코트였는데요. 록펠러 놈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언젠가는 스코트 당신도 배신할 거요. 이렇게 스코트를 회유한 다음 통수를 친 록펠러한테 더한 통수로 되갚아줄 계획을 세운 벤더빌트. 그건 바로 철도업계 탑티어였던 둘이 작당해서 그동안 제공했던 운임 할인을 끊어버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철도값 깎아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가로 받을 테니 그렇게 하쇼. 하지만 록펠러는 코웃음 쳤어요. 어차피 널린 게 철도회사고 당신들하고 계약 안 하면 그만이라고 소리쳤죠. 그러나 여기서 더한 강수를 둔 벤더빌트. 철도업계에선 우리가 큰손이야. 너랑 거래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면 그만이란 얘기지. 그렇게 하면 다른 철도 회사들도 벤더빌트와 스코트가 무서워서 록펠러의 기름을 나르지 못할 테니까요. 결국 어줍잖게 뒤통수 치려다가 철도업계 거물들에게 제대로 혼쭐난 록펠러.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날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그건 바로 철도가 없어도 석유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네, 땅 파서 파이프 묶고 기름 흘려보내는 그거요. 하지만 기름을 배달하던 뉴욕까지는 자그마치 700km나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먼 뉴욕까지 어떻게 파이프를 파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록펠러가 진짜로 해버리고 맙니다. 난 저 철도회사 영감탱이들만 부숴버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해. 자, 이제 철도에 쓸 돈 부담도 없겠다. 파이프라인으로 엄청난 돈을 절약하게 된 록펠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겼는데요. 그러자 그는 미국 전체의 석유 회사들을 죄다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아까처럼 기름 가격을 얼토당토않게 낮춰서 다른 회사들의 고객을 죄다 뺏어온 다음 빌빌대는 회사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록펠러는 겨우 33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유통되는 석유의 90%를 독점. 이제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뜻밖의 장애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었어요. 네, 그 전구 만든 유명한 발명가요. 그런데 에디슨이 왜 록펠러의 장애물이냐? 에디슨이 만든 전구 때문에 굳이 기름만 많이 드는 램프를 켤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에디슨 때문에 석유들도 안 쓰겠네. 이제 어쩌지? 결국 그렇게 록펠러가 망하는 듯 했는데 그 순간 등장한 일생일대의 기회. 그건 바로 자동차의 발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램프용 기름을 만들 때 나오던 찌꺼기였던 휘발유가 자동차의 연료로 떡상했기 때문이죠. 이 찌꺼기가 귀중한 연료가 된다. 난 살았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던 록펠러는 도로마다 주유소를 만들고 휘발유를 팔아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는 엄청나게 많아졌고 덩달아 록펠러의 주유소들도 대박 나버렸죠. 그렇게 석유왕이 된 록펠러는 재산 600조를 달성하며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석유의 80%가 모조리 록펠러의 손에 들어올 정도였죠. 더 놀라운 건 이때 록펠러의 나이가 겨우 50대 초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된 록펠러는 이제 또 한 가지 가슴에 품던 일을 시작했어요. 뭐 뒤늦게 대학이라도 가려고 했냐고요? 그쪽이 아니라 아빠에 대한 복수 말이에요. 예전과 달리 이미 늙고 기력도 빠진 아빠를 보고 록펠러는 복수하기 딱 좋은 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빠를 찾아간 록펠러.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으셔. 그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증여 계약서였는데요. 아들 록펠러에게 전 재산을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잠깐,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록펠러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독한 말을 내뱉었어요. 딸뻘 여자한테 갖다 바친다고 털어간 내 대학 등록금 이자까지 치면 이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아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허름한 집 한 채만 겨우 남겨주고 말았는데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린 록펠러 아빠는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후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신경도 쓰지 않고 회사와 함께 이사를 가버렸죠. 그 목적지는 바로 미국 최대의 대도시 뉴욕. 하지만 그곳에는 록펠러를 무너뜨리기 위해 벼르고 있던 아이다 타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록펠러가 회사들을 마구잡이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망하게 만든 한 석유회사 사장의 딸이었죠. 아이다는 아버지가 회사를 뺏긴 그날부터 록펠러에 대한 비리 자료를 한 땀 한 땀 모아왔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날만 기다리면서 심지어 아이다는 자료를 빼내기 위해 가끔씩 록펠러 회사에 잠입하기까지 했죠. 뇌물, 협박, 폭행, 그리고 교묘한 독점. 하지만 일개 개인이 신문에다가 재벌의 비리를 폭로한다 한들 신문사에서 다 컷해버릴 게 분명했어요. 만약 보도가 된다 한들 록펠러의 수하들이 아이다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게 뻔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직접 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신문사가 자기네 기자는 보호해줄 테니 말이죠. 그렇게 들어간 신문사에서 어느 정도 짬이 쌓였을 즈음 아이다는 연작 기사를 하나 내기 시작했어요.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비밀. 근데 이 기사 대중들에게 엄청 핫해졌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제일 가는 재벌의 파렴치하고 추잡한 비리 이야기라니 이거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소재잖아요. 그리하여 록펠러의 악행위에 쌓여진 스탠다드 석유 제국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또 그 기사가 그대로 증거물이 되어서 록펠러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스탠다드사를 34개 회사로 강제 분할한다. 1907년 록펠러의 독점 왕국은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록펠러란 인간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회사도 남아있고 분할된 회사들의 지분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사업이 법원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제재를 맞았다는 점에 록펠러는 분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돈 번 것뿐인데! 그러나 록펠러는 앉아서 분노하기만 할 뿐 더 이상 무언가 조치를 취할 기력은 없었답니다. 이제까지 하도 나를 세우고 살아온 탓에 스트레스성 탈모와 위장병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하에게서 들어온 긴급한 보고. 그건 바로 록펠러가 소유한 회사 광산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다는 거였죠. 작업 환경 개선하라! 임금은 쿠폰 대신 현금으로 달라! 보고를 받은 록펠러는 이런 일 정도는 당신들 선에서 적당히 처리하라고 화를 냈는데요. 이 지시는 그대로 광산에 전달됐고 이내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록펠러 소아의 깡패들과 록펠러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주정부가 연합해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군대를 투입했거든요. 회장님 식으로 화끈하게 처리하자! 그들은 회사 측과 노동자 측이 협상하는 동안 몰래 기습해서 노동자 숙소에 불을 질렀죠. 게다가 탈출을 막기 위해 기관총까지 난사! 그리하여 그 불길 속을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와 그 가족 19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중 어린이가 11명이었다는 점이죠. 결국 이 사태는 노동자와 방위군 사이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어요. 당연히 이 이야기는 록펠러에게 보고되었고 록펠러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적당히 해결하랬지! 누가 애들한테 총질하랬어!
그런데 어쩌겠어요. 평소에 록펠러의 행실이 워낙 괴팍했으니 부하들도 말을 뭐같이 알아들을 수밖에요. 근데 록펠러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돈과 회사를 갈취하곤 했지만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기 지시로 유혈 사태가 났으니 순간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록펠러는 원래 아프던 몸도 더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입니다. 앞으로 1년 더 살면 기적이네요. 난 아직 6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한부라고. 난데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록펠러는 아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록펠러를 본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이제부터 좋은 일이라도 하렴. 그래야 천국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니. 이런 어머니의 말에 록펠러도 수긍했죠. 그리하여 록펠러는 도끼를 쫙 빼고 사회사업에 나서기로 했어요. 그의 이름을 단 고아원과 도서관이 지역마다 쑥쑥 지어졌죠.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바로 교육 사업이었다고 해요. 내가 제대로 된 인성교육만 받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록펠러는 내친 김에 대학까지 설립했는데요. 맞아요. 어렸을 적 목표였지만 끝내 대학에 가지 못했던 한을 자기 이름을 단 대학을 짓는 걸로 푼 거죠. 이거 록펠러 이 양반 평생 못되게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급하게 개과천선한 느낌도 드는데요. 어쨌든 인생 말년이라도 좋은 일을 했으니 다행이죠. 그리하여 드디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록펠러.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지를 않았어요. 한 달, 1년,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말이죠. 의사가 1년이라고 했는데 나 왜 안 죽지? 심지어 부인이 노안으로 사망할 때도 록펠러가 상주 자리를 지켰을 정도. 그는 놀랍게도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20년도 더 지난 1937년 무려 97세의 나이로 사망했답니다. 이거 보면 사람 일 참 모르는 거예요. 평생 날 써가지고 못되게 살다가 암으로 일찍 죽나 했는데 결국 말년에 20년을 넘게 봉사하다가 죽다니 말이죠. 이건 그냥 하늘이 록펠러한테 좀 착하게 살라고 시간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 탐욕스러운 대재벌이자 말년에는 사회사업가로 살았던 600조의 사나이 록펠러 이야기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지식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